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저는 한정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20년 전 공사장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오래된 가게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화의 집반찬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소박했죠. 처음엔 아무도 제 가게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비 오는 아침이었어요. 한 여자가 우산 없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비 맞았네. 수건 좀 줄까? 괜찮아요. 여기 김치 좀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이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옆 동네에서 살던 과부였고 도시락 배달 일을 막 시작한 참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두부조림 있어요? 있지. 서비스로 한 덩이 더 줄게.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4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고생의 냄새로 묶인 사이였습니다. 아이들 얘기, 세금 얘기, 장마 얘기, 세월 얘기, 서로의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골목을 채웠습니다. 이 골목은 오래된 사람들의 냄새로 가득한 곳입니다. 문방구는 사라지고 편의점이 들어섰고 구두수선집은 카페로 바뀌었지만 제 가게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정화 씨 가게만 오면 옛날 맛이 나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결혼 후엔 자주 오지 않았죠. 그래서 선이가 제겐 가족이었습니다. 정화야, 우리 둘이 부부나 다름없다. 그녀가 늘 웃으며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말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요즘은 그녀 목소리를 듣기도 어렵습니다. 전에는 하루라도 안 보면 전화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며칠 전 시장 끝 골목에 새로 간판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큼지막하게 써 있었습니다. 정화 반찬.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내 가게 간판이 잘못 걸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불빛 아래 선 사람은 선이 같아 보였습니다. 우산을 든 채 간판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안에 앉아 그 간판 불빛을 보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그 빛이 마치 내 이름을 훔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 한켠에 서늘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시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정화 반찬이 새로 생겼대. 맛이 기가 막히다더라. 그 소문이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정화 반찬? 처음엔 그냥 내 가게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줄줄이 돌아서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장님, 반찬집 옮기셨어요? 아니요. 그대로인데요. 근데 어제 거기서 김치 샀는데 맛이 똑같던데요? 그때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배달 단골도 다른 곳에서 주문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부를 펴보니 매출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보이게 가팔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새벽에 시장을 돌다 보니 골목 끝에서 간판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그곳엔 제 가게와 똑같은 간판이 달려 있었죠. 정화 반찬. 내 이름, 내 글씨체, 내 색깔. 바로 그 역, 창문 안쪽에서 보이는 사람의 뒷모습. 흰 두건, 검은 앞치마, 익숙한 동작. 그건 정말로 선이었습니다.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발걸음이 굳은 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말했습니다. 그 집 사장님 손맛이 대단하다더라. 예전에 정화반찬에서 일했다나 봐.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만든 이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집 사장님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만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밤엔 전기세 아까워 불도 끄고 찬물로 밥 한 숟가락 겨우 삼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가게 괜찮아요? 응, 뭐, 잘 돼. 서울 올라오세요. 혼자서 무리하지 말고요. 아니야, 난 여기서 버틸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버티고 싶은 건 장사가 아니라 이 골목이, 이 냄새가,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였습니다. 다음 날 선희의 가게 앞을 지났습니다. 문 앞에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화반찬, 원조의 손맛, 믿을 수 있는 맛집. 원조의 손맛.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그건 제가 10년 전에 신문 광고에 썼던 문장이었습니다. 그걸 선희가 그대로 쓴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선이야.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야, 왔네. 반찬 좀 보고 가. 이게 뭐야, 내 이름, 내 글씨. 내 문장까지 다 똑같잖아. 아이고, 세상에 같은 말 쓰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딨어?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손맛으로 너 장사하겠다는 거야? 정화야, 사업은 사업이지. 감정 섞으면 손해 본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밥상에서 밥 먹던 사이였잖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화야, 세상은 냉정해. 나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 그녀는 미안함보다 더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알던 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세상이 냉정하다는 거. 이제 나도 배웠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 말이 그날 저녁 내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 냄새 속에서 내 이름이 적힌 간판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부터 가게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반찬은 남고 냉장고는 텅 비었고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나를 부르던 목소리들이 사라지고 대신 속삭이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그 집 반찬에 방부제 쓴대. 요즘은 옆집이 원조래. 정화 씨 그만 두려나 봐. 얼굴이 반쪽이던데. 그 소문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맞은편 간판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며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니 우편함에 고지서가 한 움큼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체납, 카드 연체, 임대료 독촉. 그 종이들을 부엌 탁자 위에 쌓아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위에 묻은 고추장 자국이 마치 내 손바닥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화야, 나야? 선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전화했어? 그냥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나라고 이런 짓 하고 싶었겠니?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럴 수가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다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화야, 우리 옛날에 같이 김치 담그던 거 기억나? 그걸 왜 이제 와서 묻니? 그때 내가 그랬잖아. 누가 먼저 버무리든 김치는 결국 한 맛으로 익는다. 나 그 말 요즘 자꾸 생각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우리가 한때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게 이젠 믿기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을 일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손맛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 사장님, 이번 납품은 옆 가게로 하기로 했어요. 거기요? 왜요? 이선희 씨가 정화 사장님이라 같이 하신다면서요. 이젠 거기로 통합한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한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이름을 이용해 내 거래처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속에 남은 반찬들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얗게 곰팡이가 올라온 묵은 김치, 검은 기름이 뜬 장조림, 그리고 한 번도 팔리지 않은 멸치볶음까지 모두 봉투에 담아 내다 버렸습니다. 봉투를 던지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대신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장을 지나는데 트럭 한 대가 정화반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트럭 안엔 스티커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죠. 정화의 집반찬, 오리지널 손맛. 분명 작년 봄에 내가 주문해둔 스티커였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나 했더니 거기에 있었습니다. 트럭 불빛에 비친 스티커들이 내 눈을 찔렀습니다. 내 글씨, 내 색깔, 내 이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이름 덕에 손님이 오는 거잖아. 넌 이미 끝났어. 며칠 전 선희가 웃으며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 반찬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을 통째로 베껴가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공기가 매캐했습니다. 비가 갠 뒤의 냄새, 젖은 골목, 간판 불빛, 정화 반찬 간판이 새로 칠해지고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치스러운 색깔로 나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선이야. 그녀가 놀라지도 않고 사다리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왜? 정화야, 또 뭐가 문제야? 그 간판 내 거야. 아, 또 그 소리? 아직도 그 얘기야? 아직도라니 내 이름이고 내 손맛이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반찬이 뭐라고 인생을 그걸로 정의하니? 그녀의 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 반찬으로 평생 먹여 살렸어. 남편 죽고 자식 떠나고 세상 누구도 나를 몰라줘도 그 손맛 하나로 버텼어. 그런데 내가 그걸 훔쳤잖아. 훔친 게 아니라 배운 거야. 뭐? 10년 넘게 내 옆에서 봤잖아. 하루 종일 널 보면서 생각했어. 저 맛이 왜 내게는 없을까? 이젠 알겠더라. 그 맛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착한 척이야. 뭐라고? 너 착한 척하면서 사람들 죄책감 자극했잖아. 불쌍한 과부가 만든 반찬이라고 동정심으로 장사한 거야.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야? 그래 왜? 듣기 싫어? 나는 불쌍하지도 않았고 착하지도 않았어. 그냥 살고 싶었어. 내 이름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사람들은 내 이름만 믿으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훔쳤다고? 그래. 훔쳤어. 그래야 나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럼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냐? 그래. 어쩌면 그게 맞아. 순간 내 귀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넌 이미 죽었어, 선이야. 내가 알고 있던 넌 그날 내가 병원에 누워 있던 날 내 서랍을 열었을 때 죽었어. 그럼 넌 뭐가 남았는데? 나? 난 그래도 아직 사람은 남았어. 둘은 서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비가 다시 내렸고 젖은 간판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정화야, 넌 평생 착한 척 하다가 외롭게 늙어 죽을 거야. 선이야, 넌 평생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살다가 아무도 기억 못할 거야. 그녀의 얼굴이 흰 불빛에 젖어 번졌습니다. 순간 간판 밑에 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스티커가 터져나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비에 젖은 내 이름들이 구겨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야? 결국 넌 질투야.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그래, 맞아, 질투야. 근데 내가 훔친 건 장사가 아니라 내 세월이야. 그걸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니? 그녀가 나를 밀쳤고 나도 그녀를 밀었습니다. 비에 젖은 두 여자의 몸이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비닐 포장지와 스티커가 엉켜 바닥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내 이름이 수십 개 찢겨 흩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퍼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정화야, 내가 부러웠어. 그래서 미워졌어. 너처럼 사는 게 싫었다고 말하면서 결국 너처럼 됐어. 나는 젖은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축하해. 이제 정말 나 같아졌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건 내가 들은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희와 나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살면서도 서로의 창문 불빛이 보이면 일부러 커튼을 쳤습니다. 아침마다 시장길을 오가며 스쳤지만 둘 다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둘이 싸웠대. 같이 장사하던 사이 아니었어? 돈 문제라더라. 여자들이 그렇게 오래 붙어 있으면 결국 터지지. 그 말들이 날카롭게 들렸지만 이제는 반박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바닥이었고 하루 종일 한 명도 들르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장독에는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 쓰러졌대. 누군가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이선희 아줌마, 시장 한복판에서 쓰러졌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걸음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바닥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선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엔 아직 김밥 싸던 비닐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앞치마엔 간장 국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엔 그날 새벽의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119 불렀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내 분노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갔고 그 자리에 떨어진 비닐봉투 속 반찬통이 하나 깨졌습니다. 그 안에는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었던 설탕 대신 물엿을 조금 넣는 그네 방식 그대로의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나는 비에 젖은 봉투를 가만히 주워들었습니다. 거울처럼 젖은 포장지 위에 내 이름이 반쯤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한정화 씨 맞으시죠? 네, 이선희 씨, 가족분 연락이 안 돼서요. 병원 측에서 보호자 대신 연락드렸습니다. 보호자요? 전 친구예요. 가장 가까운 분이시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선희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건네받은 낡은 휴대폰 화면에는 문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나도 그날 너무 말이 심했어. 근데 나 진짜 무서웠어. 아무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아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나한테 참 못했어. 근데 이제 그만하자. 나도 미워하기 지쳤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잠 못 들던 누군가를 이제야 재워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작았습니다. 병원 지하의 작은 빈소, 향냄새가 벽에 스며 있었고 그 앞에 선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사진 속 선희는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서 괜히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선희야, 이럴 거면 그날 나 좀 덜 미워하지 그랬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빈소 한쪽엔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선희 유품이라 적혀 있었죠. 안에는 앞치마 하나, 수첩 하나, 그리고 반쯤 찢긴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낡은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맨 마지막 장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무려 쓴 반 스푼만. 너무 달면 질린다, 정화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래. 나처럼 달면 질리지. 넌 그걸 평생 모르더라. 상주도 친척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골함을 들고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시장 쪽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정화 아줌마, 가게 다시 여세요. 이 동네에 그 맛이 없으니까 심심해. 그 말이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가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조용하고 단단하게 새긴 문장 하나. 두 여자의 손맛. 그 아래에는 작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손맛엔 결국 그 사람의 세월이 담깁니다. 그날 처음 문을 열자 햇살이 유리문을 통과해 반찬통 위에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김치전. 선희가 좋아하던 그 메뉴들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맛이 더 깊어졌네요. 그래요? 네, 뭐랄까, 두 사람이 만든 맛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손끝으로 반찬통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희야, 내가 만든 맛이 아직 남아있네. 문을 닫고 나오는 길, 저녁 햇살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붉은 빛 속에서 두 여자의 손맛 간판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래된 친구의 미소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미움은 사라져도 함께했던 맛은 남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일기장에 한 줄을 썼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반찬처럼 익는다. 너무 서두르면 써지고 오래 두면 깊어진다. 그리고 용서는 그 깊이 속에서 스스로 피어난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아직도 혼자예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깊숙이 후벼 팠습니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지겹지 않아요? 옆에 누군가 있어야죠. 이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더는 외롭고 싶지 않아서, 이 나이에도 설렘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 그 선택이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냥 조용히 좀 해줄래요? 왜 나한테 기대려고만 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생활비? 나한테 기대지 마. 내 자식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 집은 원래 내 애들 집이야.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원했던 안정도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또 다른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다를까? 혼자가 싫어서, 외로움이 두려워서 선택한 재혼. 그런데 그 선택이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 재혼, 정말 행복할까요? 재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영희 씨는 3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조금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면서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저녁 TV를 보다가 문득 한숨이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나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젠틀했고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늘 다정한 말투로 말했고 밥을 먹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챙겨주고 차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믿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아. 이 사람이라면 다를 거야. 이번엔 진짜야.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봄은 너무 짧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생활비에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했습니다. 손끝으로 부드러운 원단을 만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살짝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원단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이거 그냥 살까? 주저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줄게.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사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남편은 늘 계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외식을 하고 계산을 할 때마다 이건 조금 아깝지 않나? 집에서 해 먹으면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생활비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면 사주겠지만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돈을 쓸 때마다 조심스럽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랑받고 보호받고 든든한 기분이 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느끼는 건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는데 이제는 기대는 게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원했던 결혼이 이거였을까? 그리고 점점 더 큰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넘기며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익숙한 듯한 발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순간 낯선 사람이 들어온 건가 싶어 일어섰지만 남편은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왔어? 여자는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뭐해?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배고파. 냉장고에 뭐 있나 봐야겠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냉장고 문이 열리고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씨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원래 내 집?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진짜 이 집의 주인이 맞긴 한 걸까? 다음 날 영희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딸이 오는 건 좋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집을 자기 집처럼 쓰는 게 조금 불편해요.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불편하다고? 네,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야, 애들은 내 피부치야. 여기는 원래 자기들이 살던 집이고 나는 아빠야.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일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는 자신이 이 결혼에서 어떤 위치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집은 여전히 자신들의 가족이 살던 집이었고 영희 씨는 그저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죠?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예요? 남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영희 씨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나았을까요?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공평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이 사람이라면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뭐 먹었어? 하며 챙겨줬습니다. 퇴근 후에는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어왔지만 이제는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 조심스럽게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다 큰 어른이 왜 이렇게 집착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한때 그렇게 길었던 통화도 할 말 없으면 끊자. 로 끝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순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걸면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어. 이제는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혼자일 때가 더 편했던 걸까? 결혼 전에는 퇴근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밥은 먹었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먼저 자. 이제는 연락도 없고 하루 종일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루 종일 연락하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변했어? 남편은 짜증난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그런 걸까? 이게 결혼의 현실이라면 나는 도대체 뭘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걸까? 혼자 살 때 가장 좋았던 건 자유였습니다. 갑자기 떠나고 싶을 때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그만이었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새벽에도 혼자 극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누워있거나 친구들과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는 뭐 할까? 그냥 집에서 쉬자.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보내는 주말이 반복되면서 영희 씨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결혼 후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다녀오려고 해.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혼자 집에 놔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위해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이번 주말에? 응, 뭐 별일 없잖아. 가자. 그날 영희 씨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 그냥 다음에 보면 되잖아. 가족이 먼저지.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가족이 먼저지. 그럼 나는 이 결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할 수 있을까? 결혼이란 결국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을까? 그동안 혼자 살면서 즐겼던 소소한 행복들이 결혼 후에는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조용히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혼자 영화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이제는 모든 일정이 남편을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시간이 없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바라던 삶이었을까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재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재혼을 앞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싶어서.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남자는 집안일이 버겁고 혼자 사는 게 불편해서 재혼을 원합니다. 아이를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고
노후를 돌봐줄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혼자 살면 밥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힘드니까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경제적인 안정을 원합니다. 혼자 벌어서 노후를 책임지는 게 막막하고 몸이 아플 때 기대고 싶어 재혼을 고민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재혼을 결심할 때는 이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재혼 후에는 이 사람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틀어지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중년 이후 재혼한 부부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며 재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년 이후 재혼한 부부 중 70% 이상이 5년 이내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맞추려 노력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재혼 후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자녀입니다. 재혼한 부부의 상당수가 결혼 초반에는 경제적 안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후 돈 문제는 생각보다 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각자 모아둔 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저 사람은 너무 펑펑 쓰는 것 같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돈을 쓰고 관리하는 방식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식 문제만 아니면 괜찮은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부부가 이 부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애는 내가 챙겨야 하지만 당신 애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해? 서로의 자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애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우리 애들도 오는데 당신 애들도 같이 가면 되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속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그냥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처럼 재혼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삶이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상처, 돈 문제, 자녀 문제, 생활 습관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서로 맞춰가며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결혼이었을까? 그냥 혼자로 남는 게 더 나았던 건 아닐까?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내가 져야 합니다. 재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하면 더 큰 후회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 사람의 단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단점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생활 습관, 말투, 가치관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평생 함께 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가? 결혼 후에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각자의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돈 문제가 불거지면 결혼 생활의 균열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배우자의 경제력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나의 자유는 보장되는가?
결혼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개인적인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배우자가 그것을 이해해 줄까요? 왜 혼자 있고 싶어? 우리 부부가 같이 해야지.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온다면 결혼이 곧 자유의 상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자녀 관계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배우자의 자녀가 나를 받아들일까요? 혹은 내가 배우자의 자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부부가 여기서 갈등을 겪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엄마가 살던 집이었어요. 아빠, 왜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끼어들었어? 처음엔 이해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원해서 재혼하는가? 아니면 혼자가 두려워서 결혼을 결심하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서 남들처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혹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재혼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 결혼이 정말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이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결혼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지금 내가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배우자가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결국 나 자신이 행복한 상태여야 어떤 관계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두려워서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써보세요.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지 그 답을 먼저 찾아야 누군가와 함께 할 때도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 때문에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혼자 말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나이 들면 더 외로워진다니까. 너도 기댈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들이 자꾸 들리면 지금의 내 삶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는 불행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도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해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혼할까 말까? 이 고민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은 분명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찾아와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과는 이상하게 어색해지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화 고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그 비밀은 복잡한 기술이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알면 적의 마음도 훔치고 새로운 관계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의 판을 뒤집고 매력을 터뜨리는 그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영희 씨는 요즘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 준비를 하며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죠. 쉬는 시간은커녕 저녁이 되면 온몸이 지쳐 침대에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에 나간 영희 씨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손주는 너무 예쁘지만 가끔은 내가 지쳐서 울고 싶어. 다른 친구들은 웃으며 그래도 손주 키우는 재미 아니겠어? 라고 말했지만 영희 씨의 눈빛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참 조용히 듣고 있던 친구 민정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영희야.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여도 본인 시간도 필요하지. 그 말에 영희 씨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겁게 눌리고 있던 짐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죠. 민정 씨의 한마디는 영희 씨에게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날 영희 씨는 민정 씨의 따뜻한 말 덕분에 다시 힘을 내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면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지만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럴 수 있어요는 공감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마치 속삭이듯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받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말이 비판이나 판단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상대방의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공감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감은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는 상대방의 말을 그저 들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것인지 인정해줍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감정의 디퓨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피로는 때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한마디는 마치 긴장을 풀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며 대화에 안정감과 신뢰를 불어넣습니다. 좀 전 일화처럼 친구가 손주 돌보는 일로 지쳐서 난 정말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웃으며 아이들이 귀엽잖아 라고 했던 순간과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조용히 말해줬던 순간의 차이를 떠올려 보세요. 전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후자는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또한 그럴 수 있어요는 상대방에게 자연스레 인정과 동료의식을 심어줍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 편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은은히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더 큰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 작은 표현 하나가 상대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은 작은 일 같으나 실은 큰 일이다. 이 말은 작은 표현이 지닌 깊은 가치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럴 수 있어요는 짧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높여줍니다. 오늘은 이 다정한 말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비록 작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현우 씨는 마을 독서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 왔습니다. 어느 날 토론 중에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일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순간 자신의 의견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 머쓱해졌습니다. 그때 모임을 이끌던 선배 회원인 민수 씨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현우 씨. 저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덕분에 새롭게 느껴지네요. 이 한마디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현우 씨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민수 씨의 따뜻한 반응은 현우 씨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작은 깨달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죠. 심리적으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같은 말은 단순한 칭찬 그 이상입니다. 의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상대의 생각에 빛을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며 대화의 흐름이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인정받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민수 씨의 한마디가 현우 씨에게 이런 긍정적인 작용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는 대화의 온도를 한층 높이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던진 말이 공감을 얻고 주목받을 때 더 큰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단순한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스스로를 낮추고 남의 지혜를 기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 명언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는 그런 존중과 배려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대화의 온도를 높이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준호 씨는 회사 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긴장했지만 발표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각자 피드백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좋은 평가가 많았지만 다른 부서의 팀장인 지훈 씨가 몇 가지 개선점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조언을 들으며 약간 당황했지만 곧 그 조언이 깊이 있는 통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한마디에 지훈 씨는 자신의 조언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그 순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회의실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호 씨의 진심 어린 반응은 지훈 씨에게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기분 좋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때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며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의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표현의 심리적 힘은 깊습니다.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더 열고 대화는 그만큼 활기를 띠게 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는 마치 상대의 생각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말과 같아서 상대는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며 대화의 온도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또한 이 말은 상대방에게 동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조언이 타인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의 순환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서로 간에 진솔하고 풍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 이처럼 배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감사 이상의 존경과 감사를 담아 전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었을 때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긍정의 불씨를 지피고 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대화를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힘들었겠어요.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힘들었겠어요. 수진 씨는 주말 아침부터 집안일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의 옷을 세탁하고 밀린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까지 하느라 몸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인 준혁 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의 피곤한 얼굴을 본 준혁 씨는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수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혁 씨의 따뜻한 말은 수진 씨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고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도 준혁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주말에 일하고 오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고생 많았어. 준혁 씨는 수진 씨의 말에 잠시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의 노고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힘들었겠다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인정받을 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위로를 느낍니다. 이 말은 마치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주며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감과 관심을 전합니다. 또한 힘들었겠다는 상대방의 방어심을 낮추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끄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상대의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공간을 제공하며 대화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공감의 힘은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에서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으로 바꿉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처럼 상대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힘들었겠다는 짧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고생과 노력에 공감하며 힘들었겠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하고 관계를 더 깊고 진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준호 씨는 동네 주민회의에서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준호 씨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웃인 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그 방법도 정말 좋은데요. 만약 이렇게 하면 유지보수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순간 준호 씨는 잠시 멈췄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태민 씨 의견이 훨씬 더 현실적이네요.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태민 씨는 그의 반응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회의에 있던 다른 이웃들도 공감의 눈빛을 보내며 회의실에는 훈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진심 어린 반응은 그의 성숙함과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고 대화는 더욱 활기를 띠며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는 겸손하면서도 상대의 지적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면서도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누군가의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대화는 한층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이는 서로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말이 결코 자신을 작게 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성숙하고 유연한 태도로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태도에서 배려와 깊이를 느끼며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준호 씨처럼 상대의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오히려 좋은 인상을 주고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 있게 만듭니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비판을 받아들일 때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도 스스로를 성숙하고 발전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 성숙해진다. 이 명언은 부드럽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대화 중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대화의 온기를 높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진솔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말이 여러분의 대화에 따뜻함과 성숙함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6번째, 이해해요.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이해해요. 수민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 나갔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웃음이 많던 세라 씨가 그날은 눈에 띄게 초조하고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세라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끝이 안 보여. 회사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집에서도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야. 정말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모두가 당황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 수민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라 씨 곁으로 갔습니다. 수민 씨는 세라 씨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해.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 그 순간 세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형식적인 말이 아닌 깊은 공감이 담긴 한마디가 세라 씨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세라 씨에게 내가 이 순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었고, 그날의 모임은 친구들 모두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해해요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와 나 사이에 깊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이 말 한마디는 마치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주는 열쇠처럼 작용해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죠. 사람들은 진심 어린 공감을 받을 때 진짜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대화는 자연스레 더 진솔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수민 씨처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는 단순한 말 그 이상으로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고 신뢰를 단단히 쌓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어진 행동의 근본이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며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해요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고 대화를 더 진솔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공감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마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대화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감동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